가만둬서는 안 된다. 파렴치하고 단특하고 악착스럽게 이를 데 없는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평양 최고층 아파트에서 한 고위 간부의 손에 쥐어진 문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수십억 달러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자금줄이 단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수억만금을 줄 테니 당장 잡아오라. 과연 조선노동당 국가계획위원회 부부장이었던 한 남성이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평생 충성해온 체제를 등지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떻게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수입니다. 이 이름이 제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만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조선노동당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부부장으로 일했습니다. 48배를 북한 땅에서 살며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해왔죠. 제 아내 윤혜경은 평양의학대학 교수였고 아들 진우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학생, 딸 수정이는 의학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도 최상층에 속하는 특권층이었어요. 당창건절이었던 2021년 10월 10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되었습니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김정은 동지의 연설을 듣고 다른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일상적인 하루를 보냈죠.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빨간 봉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최고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힌 그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서의 업무 구조와 운영 체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업무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해외 무기 거래를 통한 자금 확보와 관리, 그리고 그 돈의 용도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 경제 계획만 세우는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비밀스러운 업무를 맡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리해야 할 자금의 출처가 주민들을 위한 식량 구매 예산에서 빼돌린 것이었거든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살릴 돈을 무기 구입에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0여 년간 당을 위해 충성해왔는데 제가 섬겨온 체제가 이런 모습이었다니. 문서에는 더욱 섬뜩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배급량을 줄여서 확보한 쌀을 중국에 팔아 외화를 벌고 그 돈으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어린이들을 위한 분유 예산까지 무기 구입비로 전용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었죠. 당에서는 항상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가르쳤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 문서를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양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문서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밥상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비밀을 말할 수도 없었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영양실조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식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낮에 본 문서의 내용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릴 돈을 다른 곳에 쓴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양심의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악몽을 꾸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제게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나 절절해서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게 된 비밀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적인 문서를 받은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출근한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복도가 너무 조용했고 평소 활기차게 대화하던 동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책상 옆에 있던 박철민 과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박 과장은 저와 함께 10여 년간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했어요. 다른 동료에게 물어보니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되니까 김 부장이 모든 직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들 앞에서 김 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철민 동지가 반당 반혁명 행위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박 과장이 반혁명 행위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 부장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박철민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박 과장의 빈자리를 보고 있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점심시간에 몇몇 동료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박 과장이 체포된 이유가 해외 자금 관련 업무에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맡게 된 그 비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제 등골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혹시 박 과장이 저와 비슷한 문서를 보고 양심의 갈등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저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지만 이런 일을 아내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양심상 견디기 힘들 것 같았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과장이 구금 중에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라고 발표되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화장실에 가서 토해버렸어요. 제 동료가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치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언젠가는 저도 저런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또 한 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고작 5살짜리 아이였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관리하게 된 그 돈이면 수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 돈이 무기를 사는 데 쓰인다니.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박 과장의 죽음 이후로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도 이제는 업무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어요. 누구든지 잘못된 말을 했다가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박 과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명수야,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가끔 의문이 들어.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한번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죽음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속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 끔찍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소소한 생일상을 차렸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들 진우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대학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으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당의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딸 수정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학부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수정이는 의학 실습을 나가서 직접 목격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환자들, 제대로 된 약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어린 아이들.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진실과 일치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가족들도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제가 알게 된 일부 내용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했어요. 아내 혜경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수정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관리하는 돈으로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요? 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바로 그 질문이 제가 몇 달 동안 스스로에게 던져왔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간이었어요. 혜경이는 병원에서 목격한 일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줬습니다. 의사들조차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고 했어요. 진우는 대학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체제에 대한 불신이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수정이는 자신이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어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신중하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 과장의 죽음 이후로 아무도 쉽게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였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혼자만의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제가 담당하게 된 해외 자금 관련 업무를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중국과의 무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국 사람들과 만날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집에 와서 가족들과 조심스럽게 공유했어요. 진우와 수정이도 각자 자신들의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대학에서 들은 이야기들, 병원에서 목격한 현실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정보들을 모아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진실을 공유한 후 몇 주가 지났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2022년 3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또 다른 동료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회계 담당 김 과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의실로 소집했고 똑같은 발표를 했어요. 김 과장도 반당 반혁명 행위로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김 과장은 평소에 매우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마저 체포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우연히 다른 동료와 마주쳤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준 이야기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김 과장이 체포된 이유도 역시 자금 관련 업무에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제 차례가 올 것이라는 사실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막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김 과장도 구금 중에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역시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라고 발표되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서 세 번째 동료가 의문사한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업무 중 하나인 해외 송금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상급자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혹시 제가 이런 비밀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들켜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다행히 그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조사가 끝났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조만간 저도 앞선 동료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그날 밤 가족들과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혜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수정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없을까요? TV에서 본 자유로운 나라들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바로 탈출이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고위 간부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죠. 24시간 감시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탈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확실히 죽는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진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설령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 업무를 통해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있으니 혹시 그런 기회를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물론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발각되면 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순 없었어요.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몇 주를 보내던 중 2022년 4월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정 관련 업무로 단둥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출장이 잡힌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이런 출장도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탈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했거든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단둥에 도착한 첫날, 저는 중국 측 무역 담당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리창우라는 조선족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리창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 부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드릴 일이 있는데 따로 시간을 내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 조용한 카페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리창호 씨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요즘 북쪽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함정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리창호 씨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창호 씨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어요. 부장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일까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이부의 시험일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리창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길을 안내해드리는 일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탈출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쉽게 믿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더욱 신중하게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창호 씨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말했어요. 국경을 넘는 일이요. 물론 매우 위험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한번 이 길로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리창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장님 같은 고위 간부의 경우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빼내는 것도 가능해요. 비용은 상당히 들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봐야 할 일이었거든요. 리창호 씨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다음 출장 때까지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 방법을 알려주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우리 가족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함정일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가족들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도청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산책을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했어요. 리창호 씨와의 만남과 그의 제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아내 혜경이는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혹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들 진우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버지, 저는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 위험해질 테니까요. 딸 수정이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가족들과 며칠간 토론한 결과 우리는 리창호 씨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리창호 씨와 몇 차례 더 접촉했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와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들어봤어요. 그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감시 체계,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 그리고 안전한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있었어요. 리창호 씨가 들려준 성공 사례들을 듣고 저는 조금씩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탈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 부담은 컸어요. 한번 실패하면 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또 다른 동료가 체포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만간 제 차례가 올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과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창호 씨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시도해보자는 것이었어요. 물론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리창호 씨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2022년 6월부터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탈출을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제시해 주었어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준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되었거든요. 저는 사무실에서 더욱 모범적인 간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강조하고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동시에 가족들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했습니다. 아내 혜경이는 병원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행동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당원 가족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그런 한편으로는 탈출을 위한 비밀스러운 준비도 진행했습니다. 리창호 씨가 알려준 대로 필요한 자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관리하는 비자금 중 일부를 조심스럽게 빼돌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탈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진우는 군사 지식을 활용해서 국경 지역의 지형과 경비 체계를 분석했어요. 대학에서 배운 물리학 지식을 이용해서 감시 장비를 피하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수정이는 의학 지식을 활용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용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탈출 후 중국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할 테니까요. 아내 혜경이는 의료진의 신분을 이용해서 국경 지역 근처 병원에서 임시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의료진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국경 근처 지역을 사전 답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지형과 경비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해외 출장을 핑계로 여러 차례 국경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 때문에 가는 것이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경비병들과 친분을 쌓기도 했습니다. 간부로서 그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선물도 주고 대화도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근무 패턴과 교대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리창호 씨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점검했어요. 우리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일의 전문가였어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 통과와 강도하 등 긴박했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어느 지점이 가장 안전한지, 어떤 시간대에 이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안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이었어요. 특히 아내 혜경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꿈을 자주 꾸었거든요. 진우와 수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밤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정말로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도중에 발각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 저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아이들이 어떤 꿈을 키우고 싶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대화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준비 과정에서 몇 차례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빼돌린 자금에 대해 감사가 들어올 뻔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또 한 번은 진우가 국경 지역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들킬 뻔했어요. 그때도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넘겼지만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드디어 구체적인 탈출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리창호 씨가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한 때였어요. 날씨도 적당하고 국경 경비도 일시적으로 느슨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중순을 목표로 최종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준비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자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필요한 물품들,
이동 경로, 비상연락 방법,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어요. 성공하면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고, 실패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있었어요. 2022년 10월 15일 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준비해온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혜경이는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했고, 진우와 수정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9시, 우리는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와 진우가 보따리 장수로 위장해서 출발했습니다. 평소 출장을 갈 때처럼 자연스럽게 집을 나섰어요. 20분 후 혜경이와 수정이가 친척집 방문으로 위장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평양 외곽의 약속 장소에서 가족들과 다시 만났을 때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리창호 씨가 준비한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경까지는 약 3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혹시 도중에 검문에 걸리거나 의심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국경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리창호 씨가 미리 알려준 안전가옥에서 새벽까지 대기했어요. 그곳에서 국경을 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필요한 물품들을 최소한으로 준비했어요. 새벽 2시, 드디어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리창호 씨의 안내를 받아 경비가 가장 허술한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은 제가 사전에 몇 차례 답사했던 곳이었습니다. 경비병들과 친분을 쌓아두었던 곳이기도 했죠. 계획대로 경비병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갔습니다. 중국산 술과 담배,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경비 초소에 도착했을 때 김 상사와 박일병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부부장 동지, 이렇게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시찰 업무가 있어서 그렇소. 그런데 동무들 고생이 많은데 이거라도 전해드리려고 준비해간 술과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두 경비병은 정말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부부장 동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음식에는 리창호 씨가 준비한 수면제가 들어있었어요. 20분 정도 지나자 두 경비병이 졸음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잠이 쏟아지네요. 조금만 쉬어도 될까요? 물론이요. 충분히 쉬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족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철조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철조망의 일부를 끊어냈어요. 가족들이 하나씩 조심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수정이가 먼저, 그 다음 혜경이, 진우, 마지막으로 제가 통과했어요. 드디어 경계선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어요. 두만강까지는 아직 500m가 남아있었고 순찰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대숲 사이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숨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200m쯤 왔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엎드려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순찰대였나 봅니다. 다시 일어나서 강을 향해 이동했어요. 300m, 400m.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까지 단 한 걸음. 하지만 가장 위험한 한 걸음이기도 했죠. 강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빨랐습니다. 10월의 두만강은 정말 위험했어요. 수영할 수 있겠어? 혜경이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4명이 손을 잡고 강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진우가 앞장서고 제가 맨 뒤에서 밀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 상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선이었습니다. 모두 잠수해야 했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수정이가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꾹 참아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거든요. 순찰선이 지나간 후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 헤엄쳤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혜경이가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못하겠어요. 진우와 제가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발이 닿았습니다.
4명 모두 무사히 건넜어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울고 싶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경수비대도 있었고 북한에서 추격대가 올 수도 있었거든요. 강변에서 100m쯤 걸었을 때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거기 누구요? 중국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때 리창호 씨가 알려준 암호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노을이라고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따라오시오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브로커였습니다. 그를 따라 15분 정도 걸으니 낡은 트럭이 보였어요. 빨리 타시오. 안전한 곳까지 2시간 걸립니다. 트럭 짐칸에는 담요와 마른 옷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뻤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중국 공안들이 수시로 검문하니까 조심해야 해요. 트럭이 달리는 동안 몇 차례 검문에 걸렸어요. 그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농가였어요. 뜨거운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까지는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 며칠은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언제 공안에게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숨어 지내야 했거든요. 브로커의 안내로 여러 안전가옥을 전전하며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제3국을 경유한 안전한 이동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브로커가 제안한 경로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해야 했어요. 가짜 신분증으로 위장한 채 며칠간 여행했습니다. 검문에 걸릴 때마다 가슴이 쫄깃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다시 며칠을 기다린 후 태국으로 이동했어요. 방콕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정말로 자유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정말로 우리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특별 게이트를 통해 입국했어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전가옥에서 지내며 조사를 받았어요. 국정원 담당자들이 저에게 북한 내부 정보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특수부서의 업무 구조와 운영 체계에 대한 제 증언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39호실 비자금 관련 정보는 국제 제재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중국에 숨겨진 계좌 정보들을 모두 제공했어요. 그 결과 수십억 달러의 북한 자금이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대한민국 정착 교육 시스템을 통해 석 달간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역사, 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을 배웠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유선거 제도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도 받았어요. 구글에서 북한을 검색해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진우는 컴퓨터를 금세 익혔어요. 수정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배우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혜경이는 한국의 교육 제도에 놀라워했어요. 석 달 후 드디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정착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진짜 집이 생긴 것이죠. 새로운 사회에서의 직업 획득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제 경력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중국어 능력을 인정받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혜경이는 탈북민 의료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녀 교육 성공 사례로 진우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수정이는 의대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마트에 가면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은행 업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가장 힘든 것은 정신적 트라우마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져 갔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저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되었어요. 제가 가진 북한 내부 정보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년째에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했어요. 제 증언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진우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수정이는 의사가 되어 탈북민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혜경이는 탈북민 여성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어요. 2년간의 정착 과정을 거쳐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사회 기여 활동을 통해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에서 특강을 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기회가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5년 7월 어느 일요일 오후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손자와 함께 산책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찾은 이 자유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